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3월 둘째 주, 3월 또 벌써 이제 내일이면 3월 13일이네요. 그죠? 네, 3월도 벌써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시장에 뜻밖의 변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많이 이렇게 들으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열심히 막 공부하고 찾아야 될 때가 있고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때, 경계해야 될 때가 시장은 있습니다. 항상 시장은 사이클을 타게 되니까요. 이번에 나타난 변수는 은행의 파산이라는 변수가 좀 만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그래도 좀 알고 그 부분이 최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뉴스들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 제가 항상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 만들어졌을 때 말씀드리는 우리가 중요한 판단의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815에 오신 우리 또 가족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제 방송을 함께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위험한 지표, 시장의 위험을 판단하는 지표 하이힐드 스프레드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이미 예전에 좀 알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복습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도 이제 너무 또 매크로 이슈들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뒤에는 간략하게 또 종목 이야기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은행 파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SBV, 이게 참 SVB 그죠? 제가 발음이 참 안 돼가지고 금요일에도 애를 먹었는데요. 개장 전 방송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이렇게 만들려다가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이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레포트샵이라는 곳에서 뭐 파생 상품론,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건 뭐 이런 이미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서 오늘은 그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게 이제 과거에 오렌지 카운티 파산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오렌지 카운티라고 되어 있죠. 이 파산 사건과 이번에 SVB 사태가 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건이 그러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남부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이건 뭐 과거 기준이니까요. 인구가 좀 달라졌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놀이시설과 있고 캘리포니아 쪽 남부 지역이니까 아름다운 해변도 있고 해안도 있고 관광업이 크게 많이 발달한 그러한 지역이고 그래서 뭐 재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994년입니다. 1994년에 일드 커브라고 되어 있죠. 이건 수익률 곡선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금리의 움직임을 향후의 금리의 방향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채권 운용을 통해서 손실을 보고 파산을 선언했다. 뭐 그런 내용들로 이 페이지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냥 뭐 쉽게 생각하시면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제 지방 정부 입장에서 지방 정부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방 정부 입장에서 세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수 받아내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세금을 가지고 이제 잘 이제 뭐 지방 정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운용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부유층 인구들이 이렇게 관광업이 발달하고 부유층 인구들이 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수적인 공화당이 여기를 이제 수년간 장악을 하다 보니까 세금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렌지 카운티의 재정 집행관이었던 시트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로버트 시트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우리 탐욕에 막
물들어 있는 월스트리트에 손을 내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받는 세수를 가지고 요거를 잘 운용을 하면, 그죠? 요거를 운용을 하면 좀 거기에서 나온, 운용에서 나온 뭘 가지고 요거 수익을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좀 충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월스트리트하고 내게 되고, 일종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했던 그러한 발상을 이 지방정부의 재정집행관이라는 로버트 시트론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요거는 제가 엑셀로 가서 제가 잠깐만 그리면서 판사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잠시만요. 네, 가서 자 한번 보시면 그리기, 네, 여기 가서 이때 이제 메릴 린치라는 투자은행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됩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제 잘 됐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렌지 카운티 파산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한 80억 달러 정도의 세수 자금을 오렌지 카운티 재정 집행관인 시트론이 관리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메릴 린치한테 좀 운영을 잘해보자라고 하게 되고, 여기에서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어서 어떤 것에 손을 대기 시작했냐면, 결국에는 뭐 해서는 안 될 파생상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파생상품 쪽에. 자, 우리가 파생상품은 뭐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뭘 쓰는 겁니까? 이거는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선물 옵션도 보시면, 선물과 옵션 같은 경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은 뭐 얼마 안 되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반대로 조금만 이게 내려와도 뭐죠? 이게 마진콜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도 순식간에 당하게 되죠. 원금이 순식간에 날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파생상품 레버리지의 역효과인데, 그래서 이제 메릴 린치하고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서 잘 이제 해왔는데, 문제는 이 파생상품의 성격이 뭐였냐면 IRS라는 겁니다. IRS. 네. 이게 인터레스트 레이트 스왑, 즉 이자율 스왑이라는 상품이었는데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렌지 카운티가 이 계약을 할 때 미국의 금리가 뭐 국채 금리, 뭐 기준금리, 그냥 미국의 금리라고 통칭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금리가 네, 미국의 금리가 적어도 지금보다 안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네, 이런 그림이 돼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있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1994년 들어가지고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FRB, 우리가 이야기하는 페드가 금리를 급격하게 이때 당시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금리가 원래는 기준금리가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락하는 그림이 돼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페드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버리니까 여기가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니까, 안 그래도 레버리지를 써놨는데 여기서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발생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발생을 한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평가 손실이라는 게 투자한 포지션에서 평가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담보가 박살이 나고, 그러니까 담보가 부족 현상이 만들어지니까 마진 콜이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국공채 가지고 있던 담보를 제공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뭐 파산에 이르는, 네, 그러한 그림이 되었다라고 그냥 쉽게 이 스토리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제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건과 지금이 유사한 그림이냐? 지금도 마찬가지 그림이죠. 연준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그림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 둘씩 약했던 것이 터지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대충 대략적인 관련된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건과 이 비교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략적으로 최근에 실리콘밸리의 은행들의 이 상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한번 그러면 하나씩 뉴스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내용이죠? 실리콘밸리의 뱅크죠. 실리콘밸리의 뱅크가 신규 자금 조달에 실패한 이후에 연방 예금보험공사는 이 은행을 폐쇄하는, 그죠? 폐쇄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SVB 요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연방 예금보험공사는 뭔데? 라고 하면 신규 자본 조달에 이제 실패를 하면서 연방 예금보험공사가 좀 빨리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은행에 가면 이 FDIC라고 하는 연방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보호받는 상품이라는 팻말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그런 상품들은 일일 하루당 최대 25만 달러까지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장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제 1인당 5천만 원인가요? 한 은행에서 5천만 원. 그럼 예금 보호 한도가 있죠. 그죠? 네.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의 자산을 매각해서 순차적으로 돌려주는 그런 예정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은행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지급 불능을 겪는 가장 큰 규모의 지금 은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재무장관인 옐런이 세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몇 은행들에 대해서 a few banks죠. 네, 몇몇 개의 은행들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carefully하게 아주 신중하게 주의 깊게 나는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장관도 뭔가 시장에서 이런 노이즈가 발생하니까 내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시장에 던져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실리콘밸리 은행의 영업은 이제 중단이 된 상태고 영업은 이제 중단이 된 상태이고 파장이 어디까지 일파만파로 이제 확산이 되는지 시스템 위기로 전이가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시스템 위기로 전이만 안 되면 그냥 하나의 이제 그 상황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그 다음에 웨스턴 얼라이언스 같은 이러한 은행 사태의 확산을 위해서 좀 진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로 계속 제가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기사들을 해외 쪽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들은 투자는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손실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이게 난리가 나니까 불안감이 커지니까 연준이 이제 어떤 기대감이 생길까요? 시장에서는. 잠깐만요. 이 핀비즈 가서 이걸 한번 볼까요? 자, 목요일 날은 은행 섹터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금요일에는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뭐 그나마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오히려 JP모건 같은 경우는 2.5%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행주들이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여기 잠깐만요. XLF가 이제 요런 파이낸셜 금융업종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아직까지는 뭐 분위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싸늘해요, 그죠? ETF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니까 연준에서는 어떤 행보를 볼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게 될까요? 네. 자, 페드 레이트가, 그죠? 연준의 금리가 컷 할 것 같다는 컷 2023년에,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분위기는 50bp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냐라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걱정들이, 은행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니까 연준이 연말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러한 생각들을 시장에서는 이제 다시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히려 잠깐 생기니까 금리의 인상에 대해서 오히려 완화되는 그러한 또 뭐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오히려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3월 22일 뭐 이때 FOMC 이제 회의 미팅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여기에서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최근에 높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흔들흔들 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행 사태로 인해서 전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죠. 자, 요거는 이제 왼쪽이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해왔지만 25고 오른쪽이 50bp 금리 인상 확률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림은 여기가 더 높았어요.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더 높게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70% 가깝게 인상 확률이 이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금요일 날 주말 사이에 여기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그림이 지금 만들어져 버렸네요. 그죠? 이게 이제 위기가 생겨버리니까, 야, 금리를 가파르게 막 올려버리니까 저렇게 파산이 일어나고 힘들어지는 사태가 만들어지니까 3월 달에 금리를 50bp보다는 25bp 올리겠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가 어떻게 됐죠? 왼쪽이 25bp 금리 인상 확률의 최근의 추이고, 오른쪽이 50bp 금리 인상 확률의 추이인데, 25bp 금리 인상 확률은 이렇게 점점 떨어지다가 갑자기 다시 이렇게 팍 올라와 버린 거죠, 주말에, 그죠? 그리고 50bp 인상 가능성은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다가 이 뭐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런 이슈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폭삭 확률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지금은 너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걱정을 했는데, 약간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그 주말에 밤에 이제 나왔던 중요한 이제 그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는데, 자, 리테일입니다. 리테일은 소매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요거는 이제 접객 부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디드 됐다라고 하네요. 15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로스가 곧 어떻게 될 거다? 슬로우해질 거다. 증가세는 이제 앞으로 곧 둔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그죠? 고용 데이터가 이렇게 15만 개 정도가 또 소매 접객 부분에서 추가가 되긴 했는데, 이 증가세는 조만간에 둔화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고용 데이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일자리의 증가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과, 그동안 이제 고용의 많은 부분들을 좀 주도해왔던 게 여기 이제 접객 부분이었는데, 여기 성장세도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매 쪽과, 그러니까 가장 고용을 많이 하던 쪽이 접객 서비스 부분 쪽이었는데, 여기에서 고용이 둔화가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막 하면서
소비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약간 약발이 지금 먹히기 시작했다.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죠? 그래서 노동시장은 매우 과열됐는데 타이트했는데 조금 진정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이 여전히 고용시장은 너무나 타이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앞에 그 너무나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향후에 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그러면 매크로 지표들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미국의 10년물 금리, 와, 우리 최근에 그냥 전 방송에서 이번 주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10년물 금리가 4%를 넘어섰네요. 금리가 올라가서 시장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네요. 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금요일 날 주말 사이에 한번 보세요. 10년물 금리가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3.7까지 무려 30bp가 한 방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거는 뭐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은행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시스템적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주니까 앞으로 경기가 침체가 올 수 있겠네. 그죠? 그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 자,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안전한 미국의 국채 쪽으로 돈들이 가겠죠. 그러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이 국채의 금리는 떨어지는, 제가 항상 국채 가격과 금리는 시소를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소 아십니까? 시소? 놀이터에 가면 우리 어릴 때 많이 타고 있던, 놀던 요거 그죠? 놀이터에 타고 있던, 네, 요거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금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시소는 여기 815 대표님이라고 칠까요? 네, 안 계시니까. 네, 여기 키맨이라고 치죠. 지금 딱 보기에도 키맨보다는 815 대표님이 조금 더 무게가 더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굴에 볼살도 좀 있으시고. 자, 그러면 요걸 바꿔. 아무튼 네. 그렇게 되면 815 대표님이 이제 여기에 딱 타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이렇게 저는 올라가게 될 거고, 815 대표님 여기 앉으시면 이쪽은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저보다 조금 통통하시니까. 자, 이게 이제 채권의 금리와 채권의 가격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을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막 사니까 어떻게 될까요? 채권의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금리는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죠? 아무도 이걸 안 살려고 하고요. 이렇게, 뭐죠?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안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위험이 뭔가 약간의 잉태가 되니까 서로 살려고 하니까 금리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반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없어서 아무도 안 살려고 하면 좀 금리를 높게 줘야 누군가 살려고 달려들겠죠. 그래서 시소의 그림을, 채권의 금리와 가격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대표님 안 계시니까. 네. 자, 그리고 2년물 금리 한번 보시죠. 2년물 금리. 2년물 금리도 5%를 최근에 넘어섰잖아요. 처음으로. 그죠? 5%를 넘어서면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2년물 금리, 연준의 파월 의장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2년물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5%를 넘어섰는데, 이번 주말에 4.59까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 연준이 50bp가 아니라 25bp를 올리겠네 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달러가 그동안 그렇게 강했던 달러가 106을 향해서 막 올라가던 달러가 주말 사이에 이렇게 폭 떨어졌습니다. 104까지. 그죠? 떨어졌다가 살짝 고개를 들어서 끝나는 그런 그림이에요. 달러는 어떻게 됐죠? 그러면 달러는 다른 통화 대비해서 약세의 그림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유로화라든지 파운드와 엔화 뭐 이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는 약세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하일들을 또 빨리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항상 제가 뭔가 시장에서 매크로 관련된 위험, 불안감이 커질 때 이 하일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드립니다. 이게 올라가면 진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대신에 이게 올라가다가 꺾이면 이제부터는 기회다. 우리가 한번 공격 앞으로 해보자. 뭐 이런 판단의 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이, 불안하게 그냥, 내동매매를 해서는 안 되거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차트가 되었든지, 아니면 수급이 되었든지, 뭐 아니면 심리가 되었든지, 그죠? 아니면 뭐 어떠한 뭐 계기가 있든지, 이런 것들을 각자 정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시장에 좀, 위기가 있고, 아니면 시장을 지금 적극적으로 좀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인가, 그런 판단을 할 때,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가지고, 요거는 공포지수라고 그냥 쉽게 표현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공포지수. 자, 그러면 공포지수니까 이게 올라가면 시장의 공포감이 커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근데 한번 보시죠. 지난 2월 달에 제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요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 요렇게 올라가는 공포감이 커지는 구간. 그죠? 공포지수가. 근데, 최근에 요 공포지수가 요렇게 내려왔었어요. 예. 내려왔었죠. 근데 요 며칠 사이에 한번 보세요. 지금 순식간에 지난 2월 언제입니까? 2월 한 22일, 23일에 종고점을 돌파하고 하이힐드가 급격하게 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즉 공포지수가 뭔가 겁을 먹고 지금 위로 공포스럽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의 하이힐드가 그러한 그림. 그래서 미국이 지금 차트가 어떻게 되고 있죠?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 모두 지금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자, 다우부터 한번 보죠. 제가 이거 2월 21일 날 만들어진 이 음봉을 돌파하기 전에는 다우는 반등을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그냥 데드 캣 바운스, 죽은 고양이를 지붕에서 떨어뜨려도 살짝 반등을 한다. 그게 데드 캣 바운스죠. 그죠? 주식 용어에서 그러한 그림이지. 이거 2월 21일 날에 이 음봉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4일 동안에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한 그림과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급등은 같이 한번 매칭을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200일선 깨고 내려가고 S&P 500도 200일선 깨고 다 와장창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네. 자,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 지표, 이 공포지수에 대한 제 나름대로 표현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 우리 뭐 8.15 가족 여러분들 저랑 이미 작년 4월 달부터 함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지표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 지표는 위험도 알려주지만 올라갈 때는 공포를 나타내니까 대신에 이게 꺾이는 시점에서는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기회의 시점을 포착해주는 시그널로 활용을 하고 있죠. 탄광 속의 카나리아는 이제 우리 탄광의 이제 그 광부분들이 탄광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뭔가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나리아를 탄광 속에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카나리아가 이상 반응을 막 보이기 시작하면 광부들은 거기에서 시그널을 느끼고 빨리 탈출하는, 빠져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주식 시장 쪽이 아니라 채권 시장 쪽에서 시그널을 빨리 파악을 하자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서 운용되는 자금이 10이라면 채권 시장에서 운용되는 자금은 100이고요. 10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만큼 주식 시장의 규모보다 전 세계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운용되는 자금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의 이 미미한 금리의 흐름을 보면 뭔가 위험을 예고하는 조기 경보 선행 지표로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채권은 IQ 3000의 시장이다. 자산 시장에서 채권은 카나리아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채권 가격이나 금리, 채권 가격과 금리는 제가 반대의 그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보면 전체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지금 광부께서 빨리 이렇게 피신하는 거 보이죠? 갑자기 카나리아가 실신을 하니까 그죠? 실신하니까 광부께서 빨리 이렇게 도망치는 그런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연준에 많은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 있고 미국의 중앙은행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월가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글로벌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지표 중에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있고요. 연준의 정책 금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 연준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가장 많이 본다. 많이 인기 있는 지표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순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네 번째가 금리 지표 중에서는
금리 지표 중에서입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가장 많이 참고를 하더라. 누가? 선수들이. 예. 월가의 선수들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중요하게 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죠. 이거 보시면 우리 연준의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는 주로 물가를 가지고 이제 이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금리인 정책금리는 중앙은행이 물가를 보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금리도 올리고, 그죠? 물가가 안정을 찾으면 기준금리도 내리고, 그 물가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장기금리는 제가 아까 10년물 금리 이야기 해드릴 때 뭐죠? 앞으로 은행들이 파산하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경기까지 본다. 예. 장기금리는, 그래서 우리가 2년물 금리는 연준의 정책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가를 근거로 판단되는 금리고 10년물은 거기에다가 경기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회사채 금리는 뭐냐 하면 물가도 보고 경기도 보는데 그 발행한 회사의 부도 위험까지 붙어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물보다는 장기금리가 이렇게 더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돼야 되죠. 근데 최근에 분위기는 어쩌죠? 이게 더 높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장단기금리가 역전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뭔가 불확실성이 더 커지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을 더 해줘야 되니까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의 그림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미래의 경기를 마이너스, 즉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지고 오랜 기간 지속되면 항상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온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네, 참고를 하시면 되고 과거에 우리나라 IMF 당시 때 한국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냥 이 그래프만 한번 보시죠. 네.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파란색입니다. 역전이 될 때 우리 코스피 지수가 700 중반대에서 300까지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장단기 금리 차가 원래대로 복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 코스피가 300에서 1000까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러한 그림. 그래서 장단기 금리와 주가를 이렇게 같이 비교하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 정도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교수분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뭔가 대가는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회사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도 위험 프리미엄까지 붙은 거.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제 수익률을 높게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지는 게 뭐죠? 주식이죠, 주식. 오른쪽에 있는 두 개 주식인데 대형주 주식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서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데 오른쪽으로 하면 소형주는 뭐죠? 소형주 프리미엄이 더 붙죠. 왜?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부도 위험이 더 높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과 수익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겁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이 커지고 그만큼 수익률도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는, 그 다음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 거죠. 이 정도의 그림은 우리가 적어도 투자를 한다라면 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이힐드 이야기입니다. 하이힐드를 알아야 위기도 감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이제 기회도 잡을 수 있다. 그럼 하이힐드가 뭔데? 라고 하면 이건 쓰레기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크 본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매우 낮은, 언제 보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불안한데 이거 사겠습니까? 누가? 자, 8.15 대표님이 자꾸 8.15 대표님과 저랑 비교를 하는데 8.15 대표님과 제가 있고 자금 조달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8.15라는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했을 때와 키맨이라는 사람을 신용도를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했을 때 누가 더 신용도가 높을까요? 지금 딱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8.15에 대한 제가 살짝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8.15에 대한 신용도가 더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할 때는 돈들이 어디에만 갈까요? 당연히 8.15가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8.15 쪽으로만 돈들이 가겠죠. 키맨 쪽은 배제하겠죠, 사람들이. 그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면 좀 편안할 때는 어떨까요? 8.15가 발행한 채권의 수익률은 너무 낮으니까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편안하니까 키맨이라는 조금 리스키한 애한테 한번 투자해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시장이 어때요? 편안하나요? 뭔가 뭐 실리콘밸리 뭐 저 캘리포니아 쪽에 뭔가 뭐 불안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쪽으로 부도 위험이 커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채권들 쪽으로 돈이 안 가니까 채권의 가격은 빠지고 금리는 올라오고 제가 반대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란 채권들 쪽으로 돈이 빠져나오니까 다 팔아버리니까 가격은 내려오고 금리는 올라가는 그래서 원리금 상환의 불이행 위험이 높은 만큼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이자도 높은데 문제는 이게 시장이 지금처럼 불안할 때는 아무도 이 채권을 쳐다보지 않는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안전한 채권 대비 안전한 국채에 대비해서 이 위험한 쓰레기 키맨이 발행한 채권의 금리가 얼마나 더 높아지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하이드 스프레드가 급등할 때, 내려올 때, 급등할 때, 내려올 때. 자, 최근에 가장 많이 급등했을 때가 언제죠? 2020년 3월 달입니다. 이때 동그라미 제가 치고 있는 이게 언제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데 감히 키맨이 발행한 채권을 누가 사겠습니까? 언제 보도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가장 늦게 보도날 만한 쪽으로만 돈들이 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키맨보다는 815가 늦게 파산이 될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돈들이 거기는 다 외면하니까 이 하이드 스프레드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 하일드와 S&P 500과의 관계를 한번 그려본 건데요. 하일드가 이렇게 안전하게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이 완만하게 계속 상승을 하게 되고 하일드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이 빨간색 그림이 폭락을 하는 S&P 500이 폭락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채권 시장의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타이밍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프레드라는 사이트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들어가셔가지고 하이일드라는 요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요, 하이일드라는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직접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그래도 보여드릴까요? 시간은 부족하지만 요거 하나만 스스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또 사냥을 할 수 있기 도와드리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 구글 쪽에 들어가셨어요. 프레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FRED, 프레드. 그죠? 프레드. FRED, 프레드라고만 딱 이렇게 키워드 입력하면 제일 위에 여기 떠요. 그죠? 뭐죠?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라고 나오죠? 프레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클릭을 하시면 여기 서치 프레드 데이터, 네가 궁금한 데이터를 여기서 서치해봐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친절하게.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뭐를 입력하면 된다? 저는 이미 하이일드를 많이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하이일드. 하이 다 알죠? 일드 수익률 요거를 입력을 해서 물음표, 여기 물음표가 아니라 돋보기죠? 요걸 클릭을 하면 자, 하이일드와 관련된 지표들은 데이터가 여기 쫙 나옵니다. 그죠? 쫙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걸 보냐? US, 미국 쪽만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US 달린 것만 찾으시면 되고요. US 하일드 인덱스 이펙티브 일드라는 게 있고, US 하일드 그냥 옵션 어저스티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는데, 그냥 두 번째 거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뭐 위에 것도 보셔도 되고요. 되는데, 너무 많은 걸 보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하일드가 최근에 올라오는지 떨어지는지 그러한 그림들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쉬운 부분은 요것과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림이에요. 네, 그죠? 요거를 하반기로 조금 작년 뭐 10월 정도로 이렇게 늘려보면 최근 기간으로 늘려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 하일드가 언제 끝까지밖에 안 나와요? 3월 9일 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미국은 벌써 3월 10일이 지났잖아요. 그죠?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일요일 날 우리가 보고 있지만 금요일이 3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 이건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무료거든요. 무료. 그래서 이 프레드에서는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건 실시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미 요거는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라는 거 정도.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에서도 조금 추세는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거. 자, 그렇게 한번 직접
가족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어딨나? 네,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2020년 3월 달에 제가 어떻게 요 하이드 스프레드를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거 올라오는 동안은 그러면 공포 지수가 커지니까 기다리는 거고, 이게 딱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은 기회인 거죠. 공포가 꺾이는 거니까. 그죠? 그때 제가 이제 저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저희 프라임클럽에서는 어떤 글이 나갔냐 하면요. 그때가 3월 24일입니다. 정확하게 3월 24일 날.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돈이 몰리는 곳이 있다라는 글이 저희 프라임클럽에서는 나갔었고, 이런 종목들은 한번 볼만하다라는 것들이 나갔었는데, 그때 이후에 아마 2020년 3월 달 이후에 전 세계 시장이 폭등했던 거 아마 가족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미국이 있다면 이머징에도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유로 하이힐드 한번 보시죠. 야, 뭐야 이거 미국만 올라오는 게 아니네. 원래는 이제 각 지역에 뭔가 이슈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 이 하이힐드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시면 유로 쪽도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올라가는 공포지수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머징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머징 쪽도 지금 보시면 하이힐드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그러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뭔가 위험, 공포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연초 이후에 나스닥과 하이힐드와의 관계를 한번 보시죠. 네. 하이힐드는 검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힐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올라갈 때 나스닥 빠지고, 하이힐드가 조금 조용하니까 나스닥 올라가고, 하이힐드 다시 올라가니까 나스닥 빠지고, 뭔가 여기에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좀 정해야 되고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저 하이힐드가 안정을 찾으면서 고개를 좀 숙여야 조금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자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심리를 가지고 시장을 볼 수가 있는 지표. 제가 이거는 뭐 2월 초에도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Fear and Greed 인덱스를 가지고 비관론이 팽배할 때, 이게 왼쪽으로 갈 때, 극단적인 공포가 있을 때는 오히려 그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반대로 엄청나게 탐욕이 있을 때, 낙관에 빠져 있을 때가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70을 막 넘어갈 때, 제가 2월 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좋다 할 때 우리는 좀 남다른 생각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려갖고, 그죠? 반대로 안 좋다라고 하면 뭔가 여기에서 조금만 이제 바닥을 잡을 시그널이 나오거나 더 나빠질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면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는 지금이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맞추는 게임이죠. 투자라는 거는. 그죠? 그래서 현재 이 공포가, 현재 이 탐욕이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말고, 이 심리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는 동안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기준으로 심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2월 초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심리가. 그래서 제가 우리 8.15 가족분들은 좀 남다른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벌써 최근에 중립을 지나서 피어를 지나서 극단적인 공포 구간으로 벌써 들어가기 시작을 했네요. 네. 그래서 시계열로 이거를 그려서 보니까 지금 다시 25 밑으로 25 밑으로 가는 구간이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나옵니다. 그때가 시장이 매우 공포스러운 구간이고, 하이힐드가 그죠? 하이힐드는 급등을 했던 구간이고, 또 어떤 거죠? 신용이 이미 많이 올라가서 신용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느껴지는 구간이 보통, 그래서 신용이 한번 털리고 났을 때가 털릴 때가 바로 이때 바닥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장과의 관계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개장 전 방송에서 35를 말씀을 드렸는데, 개장 전 방송에서요, 금요일날. 근데 주말에 보니까 24까지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이동을 해버렸네요. 자, 과거에 그래서 이때 구간에 2월 초에 있을 때, 2월 초에 여기에 70 구간에 있을 때 제가 좀 미국은 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이번에 한번 바닥을 한번 또 잘 한번 같이 우리 가족 여러분들하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를 가지고도
남다른 생각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좀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난 개장 전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죠? 코스닥의 신용장구가 조금 부담스럽네 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코스닥 신용장구가 좀 부담스러운데 작년에 여기 수준까지 와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흔들려 버리면, 그죠? 그런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의 신용장구의 이러한 급격한 축소와 함께 하이힐드는 꺾이는 시점, 그 다음에 심리도 뭐 공포스러운 구간에서 또 타이밍을 한번 가족 여러분들과 공포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AI 관련된 이야기 잠깐만 드리고요. GM에서 차량에다가 이 챗GPT를 적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속 강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엔비디아 분위기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차량에도 이제 탑재를 하게 되면 개인 비서처럼 챗GPT가 이제 차 안에서도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GM에서 이제 계속 고민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차 안에서 음성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사용할 거고, 그죠? 말로써 직접 이렇게 치는 것도 하겠지만, 언어도 발달하겠지만, 음성 데이터, 언어 데이터 다 중요성이 앞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미국 3대 지수가 이미 200일선을 깨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위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 A100, 그러니까 이 연산을 하는데 필요한 챗GPT가 연산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반도체, 엔비디아의 강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 A100에서 앞으로 더욱더 정교하고 빠른 연산을 위해서는 H100이라는 게 들어갈 것이고, 이거는 A100보다는 9배나 더 빠른 성능이 좋은 거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거대 AI 모델 학습에서 9배까지 개선된 연산 속도를 보여주는 H100, 이런 기대감이 엔비디아는 그래도 작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C3 AI는 또 지난 금요일에 추가적으로 더 6%나 하락을 하면서 중요한 양봉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우리나라의 셀바스 AI 같은 종목은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최근에 횡보하다가 종가 기준으로 다시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좀 만들어졌네요. 52주 최고가 종목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장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저는 이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가 요걸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서 저희 KB증권의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는 아침에 이제 보내드리는데요. 그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요게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요건가요? 네. 아침마다 제가 이게 이제 보내드리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52주 신고가 종목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36개, 50개, 47개, 그 다음 41개, 26개, 이렇게 52주 신고가 종목이 몇 개씩 이렇게 되는지를 데이터를 계속 넣어드리고 있고, 제가 나름대로 중요하게, 그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들도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TCC 스틸을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 신고가를 경신했죠. 이거 뭐죠? 취소. 자, 근데 금요일날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그 다음에 신저가 종목을 왜 이렇게 파악을 하는지, 요거 가지고도 시장 에너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걸 하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자, 점점점 52주 신고가 종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늘어나야지만 시장의 종목 정세가 화려하고 에너지가 강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50개에서 47, 41, 26, 지난 금요일에는 무려 17개로 이제는 팍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고 종목 장세, 에너지가 약해지는 그런 그림.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강원 에너지, TC 스틸,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이거는 1년 동안의 신고가 종목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20개에서 18개, 6개, 8개로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자, 반대로
1년 동안에 신저가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종목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늘어나고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건 줄어들고 지금 이게 늘어나고 있죠. 60개에서 36개로 좀 줄어드는다 하다가 72개, 무려 금요일에는 120개 가깝게 52주 신저가 종목이 늘어나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쎄하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DI, 마이너스 DI가 연초 이후 처음으로 이게 크로스가 나기 시작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상승하는 에너지와 하락하는 에너지가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상승하는 에너지가 위에서 월등하게 강하게 버티고 있었는데 하락의 에너지가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1월 이후에 크로스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10월 18일 날 탐방 갔다 온 탐방 노트를 여기에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주말에 아주 강한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휴마시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었고 했는데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제 저희 프라임클럽 또 우리 가족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미국 투자 심리가 공포로 진입했을 때 종목 장세가 적어도 되려면 재료주밖에 움직일 게 없다. 그죠?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들 다 나름대로 금요일 날 재료가 좀 포텐이 터진 종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휴마시스는 목요일 금요일 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주주총회가 3월 17일로 확정이 되었다 라고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휴마시스는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는 구간에 가니까 그동안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주가는 반대로 많이 빠지니까 주주들이 열이 받은 거죠. 야, 회사에 유보금도 많고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왜 주가를 띄울 생각 안 하고 그냥 방치해놓고 있냐. 그래서 주주들이 뭉쳐서 막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주주총회에서는 뭔가 이 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울 만한 이벤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카카오 알림톡으로 이제 발송을 해드렸는데, 금요일에도 제가 미국 투자 심리는 공포로 진입을 했지만 개별 재료주 장세가 된다면 휴마시스 정도는 뭔가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장 끝나고 거의 장 끝날 무렵이죠. 요 내용이 진짜 발표가 되더라고요. 네. 무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한 주당 몇 주를 배정을 한다? 3주씩 배정을 한다. 3대1 무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호재가 이제 주주들한테 뭔가 달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덜 오른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덜 오른쪽으로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너무 오른 거는, 과열된 거는 시장에서 좀 피하고, 덜 오른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저는 원전 쪽에 시장의 관심이 조금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외교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방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전이라든지 건설 쪽, 해외 쪽으로 탐방이 아니죠. 순방을 가셔서, 그죠? 이제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그 다음에 7월 달 G7 정상회의도 있는데 5월 달. 그래서 4월 달, 5월 달을 앞두고 3월 달에는 아마도 그러한 외교 이벤트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중에서도 그동안 좀 안 올랐던 쪽을 생각해 본다면, 그죠? 덜 오른 쪽을 생각해 본다면, 원전 쪽이 되지 않을까 싶고, 원전의 대장주는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의 SDI, LG 에너지솔루션 이러한 기업 외에 결국에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그죠? 이런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2차전지 셀 업체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과열의 분위기 때문에 좀 팔려고 하는 심리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종목들을 좀 팔아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 쪽으로 좀 옮기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 내에서도 좀 그러한 이동이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도로는 배터리 셀 업체 SK 이노베이션 정유 쪽도 정제 마진이 최근에는 많이 내려갔다가 바닥을 좀 잡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4월달, 5월달에 있을 외교 다양한 이벤트들을 염두에 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그런 쪽으로 한번 다음 주는 한번 관찰을 일단 해보자 라는 거 말씀드리고, 주말에 제가 또 고민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개장 전 방송에서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주말 밤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개장 전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행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